오늘 밤 북한의 장사정포가 일제히 불을 뿜는다면 우리 군은 과연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무려 2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무기를 팔아치우며 유럽의 전통 강호 독일마저 안방에서 흔들릴 만큼 한국산 무기의 존재감은 무섭게 커지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전차를 찍어내고 하늘에서는 밤낮 없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을 차로 잰 듯이 들여다보는 독자 정찰 위성 편대까지 완성했습니다. 그야말로 단군 이래 가장 완벽한 국방력의 전성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이 화려한 뉴스들을 보며 정작 남모를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전쟁이 나면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최전방 군인들입니다.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는 K방산의 이 위대한 축제가 역설적이게도 우리 국군의 안보 전선에 전례 없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출 계약의 신용을 지키는 동안 우리 군의 전력화 일정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기이한 구조. 심장은 여전히 독일산에 의존하고 정작 국군의 정비 부품과 전력 유지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아킬레스건. 오늘 우리는 대기업들이 매출 잔치를 벌이는 동안 전방의 초급 간부들의 현실까지 함께 돌아봐야 하는 K방산 23조 잭팟 뒤의 잔인한 딜레마를 냉정하고 정밀한 팩트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데일리 미니스토리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잘 나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속도가 너무 빨라질 때 정작 우리 군의 전력화는 안전하게 따라가고 있을까요? 화려한 수출 실적 뒤에서 최전방 부대와 국방 현장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K방산이 세계 바이어들을 사로잡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순히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납기 속도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무기들은 계약 후 실제 인도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몇 개월 안에 전차와 자주포를 배에 실어보내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공급망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에 열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에 필요했던 것은 미래의 카탈로그가 아니라 당장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대한민국이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한국 방산 공장이 뛰어나다고 해도 전차와 자주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을 밤낮으로 돌린다고 해도 생산 라인에는 한계가 있고 부품 공급망에는 순서가 있으며 완성 장비에는 반드시 기다리는 대기열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폴란드에 그렇게 빠르게 나간 물량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여기서 K방산의 첫 번째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원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K2 전차의 추가 양산을 통해 전방부대에 남아있는 노후 M48 계열 전차를 빠르게 대체하고 북한의 기갑전력에 대응할 최신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대규모 물량을 급하게 요구하면서 방산 기업들의 생산 라인은 순식간에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수출 계약이 몰릴수록 생산 역량과 부품 공급, 국내 전력화 일정 사이에서 우선순위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 간 대형 방산 계약은 신뢰가 생명이고 한번 약속한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방산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 성공 뒤에 숨은 첫 번째 모순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정작 우리 장병들은 낡은 장비를 조금 더 오래 붙잡아야 하고 최신형 장비는 먼저 유럽의 평원으로 향하는 장면.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K방산의 두 번째 딜레마는 무기의 심장부, 즉 핵심 부품 공급망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언론은 K방산의 높은 국산화율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국산화와 독자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전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파워팩, 즉 엔진과 변속기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영역입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 초도 물량에는 독일 MTU사의 엔진과 랭크사의 변속기가 탑재됐습니다. 국산 파워팩 개발은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전장에서 요구되는 극한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유럽이 재무장에 들어가면서 이런 독일산 핵심 부품의 수요가 폭발했다는 점입니다. 전차도 필요하고 자주포도 필요하고 장갑차도 필요하고 정비 부품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유지보수, 즉 MRO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무기는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차 한 대를 팔면 그 뒤에는 수년, 수십 년 동안의 정비와 부품 공급이 따라붙습니다. 해외에 나간 한국산 무기가 고장나거나 결함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방산의 신뢰도를 위해 기술진과 예비부품은 빠르게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내 정비창의 대기열이 뒤로 밀린다면 우리 군 장비의 가동률은 조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K방산의 두 번째 아킬레스건입니다. 세 번째 딜레마는 돈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23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이라고 하면 그 돈이 당장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형 방산 거래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는 대부분 한 번에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폴란드처럼 대규모로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국의 재정 부담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에는 금융 지원이 따라붙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우리 무기를 사게 만드는 구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방산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 규모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형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방산 수출을 밀어주기 위한 금융 체력을 키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융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만약 구매국의 재정 상황이 흔들리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담은 결국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과 국가 신용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불편한 질문이 나옵니다. 방산 대기업들은 대규모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주가는 오르고 수출 실적은 화려하게 발표됩니다. 그런데 정작 최전방 장병들의 처우, 초급 간부들의 주거 환경, 군 내부 복지와 장구류 개선은 충분히 따라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안 정작 대한민국 군인들의 현실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방산 수출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 산업입니다. 그러나 수출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수출 실적이 아무리 화려해도 국내 전력화가 밀리고 부품 병목이 생기고 정비 대기열이 길어지고 군인들의 처우 개선이 뒤로 밀린다면 그 성공은 불완전한 성공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더 빠르게 뻗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수출 속도와 국내 안보의 균형을 다시 잡을 것인가? 이 문제의 핵심은 수출이냐, 내수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 자국 군대의 전력화와 해외 신뢰를 동시에 지키는 완성형 방산 국가가 될 수 있느냐입니다. K방산의 도약은 분명 위대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는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균형 있게 지키며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방산 수출의 속도를 더 밀어붙여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군의 전력화와 장병 처우 개선을 더 우선해야 할까요? 정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 딜레마에 대해 여러분의 냉정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